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늘로 10일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안전자산의 움직임도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에서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중동 정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외신기자와 함께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여야의 움직임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봄이 온가 싶더니 다시 바람이 매서워졌죠. 이맘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꽃샘추위 때문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패딩을 다시 입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코트 입고 나가도 될까 하고 말이죠. 그래도 이 추위만 잘 넘기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봄 아니겠어요? 네, 혹독한 겨울을 견뎠는데 뭐 이 짧은 꽃샘 추위 정도야 기분 좋게 넘겨봐야죠. 자, 날이 풀리면 여러분은 뭐 어떤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꽃 구경 가고 싶은 장소도 있을 테고요. 봄나물 넣은 비빔밥 한 그릇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올봄의 한 장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립니다. 3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좀 걱정이네요. 네,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까지도 돌파하면서 시장 뒤흔들고 있는데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급락세 보이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5,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160.39 가리키고 있네요. 예, 이 외국인이 털어내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는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빠지고 있고요. 지난주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줬던 것과 달리 오늘은 충격의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머니무브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 왔지만 유가라는 변수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장은 양대 시장 모두 충격파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특징주 보면 주도주 대부분 빠지고 있는 반면에 원자재 판매가 인상 수혜가 예상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세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의 정유주와 가스주도 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증시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걸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통 크게 베팅을 한다면서요? 네, 코스피를 의심할지 말지어다.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막차다. 이렇게 최근 폭락장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요. 마통이라고 하죠.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불과 사흘 만에 1조 3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B2 광풍이 불었던 코로나 때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 지난주 개인이 사들인 주식만 해도 10조 6천억 원어치,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130조 원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고치 이어가고 있고요. 엄청나군요. 예,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도 이달에만 11조 원에 달할 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자금이 한꺼번에 이 증시로 향하는 머니무브 현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또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참에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시다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동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노리고 가짜 호재성 뉴스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불법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신호를 좀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약속하는 미끼 특히 조심하셔야 했는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무조건 한 번 더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가 큰 만큼 위험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자,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 요즘은 좀 잡히고 있습니까? 네, 특히 강남 3구나 용산처럼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는데요.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운데 상위 20%가 해당하는 5분위 평균 매매가가 전달보다 겨우 500만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은 그 폭은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 건 기본이었고 특히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상승폭을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식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도 정조준하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서울 25개구에 모두 매물이 늘었고요.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 지수도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부동산 불패 상징과도 같은 강남 집값마저 처음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에서도 집값을 선도하는 상급지 가격이 미끄러지자 조정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초를 앞두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급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 시장 방향이 한 번 더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얼어붙으면서 서울 새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월세 비중이 더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서울에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의 전월세 계약을 보면요. 평균 60%가 월세로 나타났는데 서울 전체 비중이 50%가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왜 새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면서 예전처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족한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나 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노란봉투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예. 현장에서는 좀 상당한 갈등과 혼선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공계와 노동계 모두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역 기업가들은 경영 환경에 제약을 줄 요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을 정도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 고용된 직원을 넘어서 2차, 3차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까지 챙겨야 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데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경영자 판단에 침해 우려가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작 노동계 쪽에서도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에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 확보란 취지가 담겼지만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당장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이 노동계는 법 보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부터 조선기자재, 항만 물류업체까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지역 상공기인 만큼 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근데 노조 측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논란이에요? 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명단을 만들고 추후 1순위로 해고하겠다 공개 선언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여 반발이 거셉니다. 노조는 심지어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까지 운영하겠다 나섰는데 문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입니다. 현재 노조원 수는 약 8만 9천 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데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인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 납품을 위해 양산을 시작한 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 보겠습니다. 신규 채용 일자리가 좀 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신규 채용 일자리는 560만 개가 채 안 됐는데 1년 전보다 25만 개나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통계가 집계되고 난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20대 이하가 8만 6천 개에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가장 컸고 오. 경제 허리인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6만 개, 5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60대에서도 줄어든 게 특히 눈에 띄는데 코로나 때도 최근 침체기에도 꾸준히 늘어온 노년층 일자리마저 꺾일 만큼 일자리 시장에도 찬바람이 가득합니다. 최근 군장병들 대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금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밀린 군장병 대출이 440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역병 대출이었고요. 일부 업체들이 충성론, 병장론 같은 자극적인 온라인 광고로 장병들을 유인한 사례도 확인이 됐는데 금리가 연 20%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은데도 투자금 마련 등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경우가 늘면서 채무 조정 규모도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금융당국은 군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과도한 영업도 관리할 계획인데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한창 그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 불었었는데 예. 요즘에도 봄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채소 잘 안 먹는 저희 집 애들도 뭐 봄동 비빔밥 달라는 거 보니까 드셨어요? 저는 이제 한창 두쫑구 난리 났을 때 그 못 구해다 줘서 아내 눈치 엄청 살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늦지 않고 나오자마자 바로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요. 그저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네. Z세대, 요즘은 또 Z세대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Z세대, 이 제철 코어라는 트렌드가 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철 코어 말 그대로 지금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찾는 소비 방식인데요. 봄을 대표하는 채소인 봄동이 SNS 밈과 만나면서 봄동 비빔밥 영상이 크게 퍼졌고 직접 먹어보고 인증하는 콘텐츠까지 이어지면서 인기가 커진 건데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려는 심리도 강하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속 시끄러운 소식만 가득할 때 이런 찰나의 행복이 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제철 트렌드는 또 뭘로 채워질지 내심 기대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도 뭐를 좀 제철로 내놔야. 김장조끼 어떨까요? 김장조끼는 좀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 좀 더 고민해 봅시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풀리면 여러분은 봄날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신지 여쭤봤습니다. 3000님, 3000번님, 요즘 핫한 봄동 겉절이와 냉이 된장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2533님, 노란 산수유꽃 보러 굴에 가고 싶습니다. 미나리 멍게 비빔밥도 먹고 싶고요. 저도요. 네. 7936님, 봄이 되면 아내와 지리산 중주를 하려고 동계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장성 충령산 편백숲에서 걷고 있습니다. 편백숲 참 좋으시겠네요. 예. 0012님, 오늘 결혼 3주년이라서 제주에 왔습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날씨는 춥지만 가는 곳마다 노란 유채꽃과 하얀 매화꽃이 너무 예뻐요. 오후에는 비자림에 가서 숲길을 걸으며 비밀 연애하던 때를 떠올려 보려고요. 남편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예. 유채꽃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예. 축하드리고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9235님, 여의도 벚꽃축제요. 올해도 여의도 벚꽃축제가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이제 곧 요 꽃샘추위 물러가면은 꽃망울이 좀 올라올 듯한데 아직은 여의도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벚꽃축제 많이들 와서 여의도 구경도 하시고 맛난 음식도 드시고 그러세요. 이성우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어머님 모시고 어릴 적 사시던 강원 영월에 다녀오렵니다. 요즘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가고 싶으신지 자주 얘기를 하시나요? 조심히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좋은 또 어머님과의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12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출근 시간대와는 달리 수월한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만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 남사 진위에서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금천에서만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 또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만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사고로 정체가 심했었던 강변북로 구리 방향, 지금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만 지나기가 답답하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전 구간 흐름 원활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이 구간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인생은 복리, 운명은 파티.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돌파했고요.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경제를 한층 더 깊게 살펴보는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오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국제 유가와 안전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치영 큐레이터는 오늘 네. 처음 이제 모시는 거고 고란 기자님은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하셨고 네. 두 분은 뭐 워낙 잘 아시죠? 네. 오며 가며. 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우리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는 김큐라고 불리신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편히 불러도 급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불러도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 MBC 라디오에서 주말에 뉴스 하이킥 진행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주중에는 뭐 경제방송 앵커하고 주말에는 MBC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그러는데요. 본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큐 네. 경제뉴스 이렇게 편하게 전달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네. 점심 시간대인데 만약에 이걸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진짜 이 애청자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넓혀드리고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또 이제 이거 작년 연말에 나온 소식이잖아요. 아유, 그래도 한 점 그림으로 고품격. 읽는 경제. 또 이런 이벤트까지 좀 몇 달 지났지만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많이 예. 저 독자들한테 사랑 받으시기를. 예, 많이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빌려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사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네. 우리가 이래서 좀 게스트들 마음을 사고 많이 입에서 털어내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또 그 드리는 상품도 주유권으로 바뀌었어요. 고란 기자님.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이제 소고기 드리다가 아니 이게 뭔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선정인가요? 아니면 근데 우연히 트렌드라기보다는 맞아떨어진가요? 지금 너무 약간 절박한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 정말 너무 많이 주유소가 올라서. 보면 뭐 서울 일부 지역은 2,000원 넘은 곳도 아이고. 있다고. 뭐 3,000원대도 등장했고요. 3,000원. 진짜요? 네네. 평균 가격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947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주유소에서 보시는 건 아마 2,000원대가 될 것 같고 3,000원은 신고해야 3,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고 가격 고시제 네네. 약간 위반사를 신고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네. 유독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의 기름통 채워드린다고 야, 진짜 주유권으로 바꿨더니. 정말 훌륭한 상품 선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좀 기분 좋으시겠지만 우리 또 이 미국 이란 전쟁 지켜보시는 가운데 유가 폭등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국제 유가 많이 올랐죠.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야 90달러 드디어 돌파했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이렇게 무색하게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니까 100달러를 그냥 수직 상승하더니 그러니까요. 119달러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오. 조금 내려서 114달러. 이걸 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언제가 그러면 그 이전 고점이었냐를 보냐면 2022년 7월 이때가 언제냐? 러우 전쟁이 2월 말에 발발했거든요. 그해 2월 말에.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발발 초기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서 4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가격이 치솟으면서 22년 7월 달에 이제 100달러를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120달러까지 찍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자면 사실 그때는 상승 속도가 지금이 더 가파릅니다. 그때보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러우 전쟁 때 발발했을 때는 장기로 안 간다. 금방 끝날 거다라고 네.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유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장기화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를 보자면 이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에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이란이 경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뭐냐면 전 세계 경제에 뭔가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중동 이란에서만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걸 파장을 확대하려면 정확하게 이란의 뭐 그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여기를 이제 통과하던 선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통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예. 지금 또 이란이 또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선물 시장 개장하면서 갑자기 유가가 폭등한 이유가 오늘만 20% 넘게 폭등을 했는데 네. 이게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이 했는데 이 무스타파가 아버지보다 더 강성이라는 이제 그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 정말 오래 가겠는데라고 하면서 유가가 반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넷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국제 유가 말씀드려도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오피넷이라고 한국 석유공사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전국 평균 가격 그리고 지역 평균 가격, 지역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이 되겠죠. 그리고 요 근처에서 가장 싸게 주유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947원 이제 나왔고요. 아마 내일 업데이트가 되면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일주일 만에 2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3806님께서 화물차 기사입니다. 주유소 들어가기가 겁나신다고 네. 문자 보내셨고 0002님은 상품권이 주유권이어도 주유소에 기름 없어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닌가요? 좀 아이고. 무서운 얘기지만 네네.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고란계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사재기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장기화가 되면 걱정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미 전쟁 발발 초기에는 뭐 금방 끝나겠지라고 하면서 원유 생산을 예정대로 하면서 그 저장유 시설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채우다가 이걸 빨리 빼줘야 되는데 못 빼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원유 저장고가 다 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나 이라크 같은 경우 이제 감산에 들어갔고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가 안 됐는데 감산하겠다라고 한 걸 다 합쳐 보니까 2천만 배럴 정도가 된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장기화돼 가지고 오랫동안 원유 이제 그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가동을 해야 될 때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사이가 이제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뭐 하려면 이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돼서는 위기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이게 이란 쪽에서 그 이란의 물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쪽 중동 물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한다고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쓰지 못하도록 미국이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원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유가가 치솟으니까 어디서든 공급이 나와야 되니까 러시아 쪽 그 제재하던 원유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인도가 원래 미국 몰래 이제 러시아산 원유 사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랑 무역 협정하면서 우리 더 이상 러시아산 원유 안 쓸게라고 했는데 미국이 너네 이제 써도 돼. 라면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풀어줬고요. 베센트 장관 나와서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입니다. 네. 러시아 쪽을 약간 풀어준 거는 미국이 이제 두 개의 전선을 펼칠 수 없는 것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상황을 러시아가 여기서 미국이 저쪽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를 인도에 팔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건 좀 열어줄 테니까 너네 지금 우크라이나 손대지 마라는 메시지도 미국에서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또 그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는 항상 고유가 상황에서만 벌였대요. 버티림이 되니까. 전쟁을 이제 벌리는 거. 네. 유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거 지금 러시아가 또 한 번 뭔가 일을 벌리는 거 아니야라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그 국제유가가 올라서 일단 그런 거고요. 그런데 오늘 국제유가가 그렇다고 이제 오늘 전쟁이 터졌다고 내일 바로 주유소 그건, 기름값이 네. 오르는 건 좀 그건 아니죠.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자면 주유소가 통상 한 1주에서 2주 정도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팔리는 기름은 비쌀 때 사온 기름이 아니라 옛날에 오르기 전에 사온 기름일 거거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에 쌀 때 사온 기름을 파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주유소 입장에서는 지금 싸게 사둔 기름을 싸게 팔아버리면
내일은 정유사한테 비싼 가격의 기름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다. 그러니까 사실 재고를 살 때 가격으로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채워 넣을 때 예상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가 내리면 왜 기름값 안 내리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비싸게 사온 기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비싸게 팔겠다라는 게 이제 주유소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유소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기름값 빨리 오르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주체가 이제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는 정유업계, 하나는 주유업계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그건 주유소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유소가 지금 폭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했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사에서 공급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서로가 지금 맞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만에 리터당 200원 넘게 올랐고요. 이러니까 정부가 최고 가격 고시제라는 시장 경제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최고 가격 고시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유가가 급격히 등락할 때 국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정부, 이건 산업부 장관입니다. 직접 판매 가격의 상한선 최고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유가가 97년에서야 자유화가 됐대요. 그 이전에는 정부가 이렇게 정해줬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랐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97년에 유가가 자유화된 이후에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최고가격 고시제가요. 석유사업법에 근거했다라고 하는데 더 윗법은 물가안정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최고가격 고시는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연탄 가격 같은 경우에요. 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단 1원도 올리지 않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마스크나 자가진단 키트나 폭등했잖아요. 그때 22년도에 그 키트 판매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 관련돼서는 기름값 관련돼서는 요거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요. 네. 우리 김큐께서는 이 최고 가격 고시제가 시행이 되면은 기름값이 잡힐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니까요. 그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그 가격의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이걸 진짜로 시행할 거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만약에 전쟁이 정말 장기화되고 유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 시행한다라고 그러면 시장 경제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시장에서 맞춰져서 오른다라는 거는 그럼으로써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가격을 낮게 계속 유지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기름을 쓸 텐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문제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유가 이렇게 오를 때는 가격을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네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그러지 말라는 경고 사인 조치로 생각해요. 우리 이것까지 맞아요, 쓸 수도 맞아요. 있어. 그러니 하지 마. 너는 진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라는 경고지. 정부가 진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가가 오른 게 국제 유가가 오른 게 사실 지난주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더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주 초반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고요. 주 후반이 되니까 더 이게 약간 평평하게 오르긴 올랐는데 더 상승세가 더 둔화됐어요. 네. 이게 아까 말한 정부의 일종의 구두 개입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카드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가짜 석유 판매, 네. 매점 매석 이런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주유소 특별 점검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도 뭐 긴급 점검회의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직 무슨 어떤 하겠다 안 했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네네 아직까지는. 네. 4423님께서 1970년대 오일 쇼크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제7광구 영일만에서 원유 나온다고 국민들이 흥분했었다고 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689님 택시기사인데요. LPG도 가격이 오릅니다. 맞아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가스 가격은 인상되고 이중고네요 하시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치영 큐레이터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네. 이럴 때 이제 안전자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안전자산 하면은 뭐 금, 달러 이런 것부터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폐라는 게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전쟁 상황이 커지게 되면 실물인 금이 최고다라는 거는 망고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자마자 금 가격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쟁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 패권의 힘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도 조금 늘어나면서 달러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더 생각하거든요. 네. 전통적으로는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의 엔화도 달러하고 비슷하게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도리어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하고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처럼 조금 전쟁 이후에 강세를 보이지만 미국 국채하고 엔화는 좀 반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전쟁 비용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국채 발행 늘려야겠네. 예. 그럼 이거 수익률 떨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일본도 결국엔 석유 수입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거든요. 뭐 일본 경제 문제 생기겠구나라는 점.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도리어 약세로 돌아서는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안전자산의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금을 조금 선호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아마 장롱에서 애들 돌반지 아직도 있나 꺼내서 무게 재보고 계산 한번 해보셨을 텐데 금 가격이 그때 온스당 거의 6,000달러 간다라고 막 했을 때 코스피가 먼저 6,000 가느냐 금값이 6,000 가느냐 경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1월에 5,600달러 정도까지 올랐다가 급격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달러가 깨졌다가 지금 전쟁 나고 난 이후에 5,300달러 정도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정 이후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 전쟁이란 요소 때문에 지금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황이라는 데 있어서 금융 시스템의 위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금의 수요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국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워낙 재정 적자 상황도 크고 앞으로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반영해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 국채를 유럽 국가들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엔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엔화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하는 거는 요즘 안전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두분 중에 안전자산이 누구한테 아니냐 물어보시는 거죠?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물어봐야 어떨 때는 돼요. 안전자산이라 그러고요. 어떨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보다 훨씬 전문가 많이- 고란 기자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근데 보면 그때 이제 러우 전쟁 막 났을 때 실제로 그 전쟁 당사국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탈출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상화폐를 많이 떠올려서 그 당시에 가상화폐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외로 탈출할 때 어디서든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수요로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요즘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가상자산도 지금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전자산으로 봐야 되나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이제 위험자산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그 아까 안전자산이 달라진 거 아니냐, 패턴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의 위기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정학적 위기가 있고 하나는 금융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이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패턴이 지금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 생기면 바로 이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이미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금값 자체가. 우리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서요. 네. 김치영 큐레이터가 이럴 때 좀 투자자들께서는 어떤 점을 유의하셔라. 네.
사실은 되게 독특한 거는 요즘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국 국채 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 수요도 좀 줄고 유럽 국가들이 도리어 중립국 지위에 있고 근보유량 많은 스위스 프랑을 좀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원래 1대1 정도에서 달러하고 10년 전에 거래되던 게 지금 달러 1대 0.78, 0.79의 스위스 프랑 거래되거든요. 오늘 얘기까지는 여기서 하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치현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오달지기는 사돈네 가을 달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돈네 가을 달기 아무리 살지고 좋기로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보기만 좋았지 도무지 실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 속담은 사람이 지나치게 야무지고 실속 차리게 급급하여 사돈집 가을거지를 하고 나다를 털어내는 마당에 씨암탉 넘보듯이 예사로 남을 괴롭힌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속담 앞부분에 나오는 오달지다란 말은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라는 뜻도 있고 허술할 데가 없이 알차다라는 뜻도 있는 우리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는 오달진 소식이 한가득이었다라든지 어린 녀석이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것이 아주 오달지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달지다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 오지다가 있는데요. 간혹 이 표현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은 내게 얼마나 오지고 통쾌한 일인지 모른다. 아침부터 햇볕이 쨍한 것이 오늘도 오지게 더울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올지다 역시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고 올지게 생긴 아이, 목소리가 올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동안 찾아왔던 꽃샘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서쪽 지역은 먼지 안개인 연무가 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요.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어서 차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충청도, 전라도는 낮까지, 강원도는 밤까지, 경북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1에서 5mm 정도로 적겠고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많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강릉 8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도 등 다시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반짝 춥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아랍에미리트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를 타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권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본격화되는 정치권의 공천 상황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또 미국과 이란 전쟁의 새로운 변수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습니다. 초강경파로 꼽히는 이 하메네이가 중동 전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파고 기자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 시한이 어제 저녁 6시까지였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신청 보이콧 이유를 밝혔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 당 지도부가 이 소위 절윤을 거부하는 이 비정상적인 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 빨간 자켓을 입고 후보로 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오 시장뿐 아니라 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이 나경원 의원과 이 신동욱 의원 모두 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충남대전 이 통합 불발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이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불모지로 꼽히는 이 호남의 경우에는 전북에 공천 신청한 이 한 명 외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반면 이 보수 탓밭이죠. 이 대구 경북에서는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총 15명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대조를 이뤘는데요. 사실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당초 국민의힘은 이 예비 경선 승자가 현역 단체장과 맞붙는 이른바 이 한국 시리즈식 이 경선 방식을 도입하겠다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 현역 단체장뿐 아니라 이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경선 흥행에 이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마디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나경원 의원도 발 빼고 안철수 의원도 발 빼고 오세훈도 발 빼는 걸 보니 서울시장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닌가 라고 냉소적으로 오랜만에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 예, 반가운 성대모사네요. 성대모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의원이라고 호칭을 붙이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도 이것은 2018년에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때 당시에 거절했었다. 이 일화를 또 밝혔거든요. 네. 그랬던 뒤끝을 또 발휘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당권파 쪽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당권파 쪽에서 누군가는 나는 오세훈 대항마다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전당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국 시리즈 방식의 어떤 공천 경선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 시리즈는 본선이다. 예, 본선 선거가 한국 시리즈인 거지 당내 경선이 한국 시리즈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막상 그 본선에 나가려는 의지가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신청이 어제로 마감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추가로 신청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추가 공천 신청이 공간이 의결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당장 민주당 경우도 이 부산시장 후보자 이 추가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완강합니다. 이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 SNS 통해서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요. 사실상 이 오 시장을 겨냥해서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이 오동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공천 질서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천 기강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요. 만약 당이 추가 이 공천 접수를 안 하면 오세훈 시장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 길 뿐입니다. 우선 이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채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탈당을 한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오 시장 측의 플랜 B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정해놓은 결론은 없다. 노선 변화에 대한 이 당의 결정을 일단 지켜본 뒤에 그 뒤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평론가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 후보로 나가도 당의 노선이 이대로라면 본선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오세훈 시장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혹은 무당층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할 뻔했던 쪽이 또 오 시장한테 올 거냐. 그렇게 해야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런 만큼 일단 이 당 내에서 출마 여부를 계속 타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공천 신청은 받았고 앞으로 이거를 함부로 일정을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입니다. 결국에 또 남은 또 하나의 싸움의 축이 오세훈 대 이정현을 축으로 한 이 싸움이 또 당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정현 위원장이 또 오동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비꼬기 위해서 근데 묘하게 또 한자를 병기를 했는데 그 오자는 오세훈 시장의 성인 오나라 오가 아니라 나오 자였어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꼭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한자를 병기를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박성희 기자가 이제 오 시장 측에서 불출마인지 무소속 후보인지 정해놓은 결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줬는데 이게 오늘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잖아요. 이 결과도 좀 보겠다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긴급 의원총회 이 결과를 보겠다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긴급 의원총회 소집한 상태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밝힌 이날의 의총 키워드가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 포기
그리고 이 당의 노선 변화 관련해서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혁 성향 이 의원들의 모임이죠. 이 대안과 미래가 입장문을 통해서 당의 노선 변화가 성결이 돼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다. 오늘 의총이 이런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노선 변화를 과연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이 당내 개혁파가 요구해온 윤리위원장 이 교체 요구 방금 전에 당이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 오기 전에 그리고 장 대표 측 관계자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말하기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꼭 저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의총에서 들어보겠다는 것이 대표가 어떤 결심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노선 전환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의 결정적 거의 선거 전으로 치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의원총회거든요. 네. 현재 지도부 태세로는 노선 전환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고 그럼 관건은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대표 체제 퇴진까지도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냐.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노선 전환도 따라서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이들 의원들도 이미 어떤 책임지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다가 지난주쯤부터 해서 일단 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주도해서 치르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것이다 정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이 어느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당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이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도 코스피 6천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나온 배경입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으면 코스피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가 상승은 분명 호재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덕은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가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는 이른바 이 반도체 사이클 덕에 코스피도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고 이 정치권에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상대 진영이지만 이 근거도 논리도 없이 비판하고 있다. 이런 반박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재임 기간에 코스피 최고 종가가 3천이 안 됐다. 그나마도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시장이 곧바로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정당한 이 국정 성과조차 부정하는 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한동훈이 경계하던 뺄셈 정치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논란이 인 후에도 한 전 대표가 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소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이 긁혀서 경쟁적으로 내 발언을 공격하고 있다. 환율이 최악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주가는 내 덕이고 물가는 그럼 남 탓인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발언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코스피 5천, 6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 결정적으로 1차부터 2차,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증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또 주주들도 그렇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상법 개정이 추진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재차 올린 입장문을 보면 본인이 주도해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거든요. 근데 금투세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이 아니라 연 5천만 원의 수준을 넘어가는 매매 차익 실현 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세금을 내는 주주는 아마 한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잠깐 충격이 온다고 해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이 매도를 좀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장기 보유로 가게 되고 주식시장에 또 좋은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계속해서 논쟁 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서 이제 친한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랑 뭐 친한계 의원들한테 관련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반도체 사이클의 이 원리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예, 자신의 이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친한계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세 글자 탓에 한 전 대표의 메시지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아쉬워했습니다. 예. 윤석열이었어도 가능했다. 이게 뉴스의 메인 제목으로 뽑히면서 한 전 대표가 뭐 당초 강조하려고 했던 주가 상승과 이 서민 체감 경기는 좀 무관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너무 주가 상승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들이 설득력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인데요. 한 친한계 의원도 괜히 윤석열을 소환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분명한 전략 미스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인연도 없고 또 내내 부정적이었던 인사가 윤석열 정부였더라도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그만큼 뭐 정부라기보다는 환경에 그 영향이 크다 이런 취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은 물론 갈라선 처지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던 그런 인사기 때문에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혹시 아직 미련이 있는 건가? 혹은 네, 친윤 쪽 강성 지지층한테 아직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의 취지가 이재명 정부 아니었더라도 라거나 뭐 누가 했더라도 이런 취지였다면은 단어를 사실 조금만 바꿔도 확 느낌이 달라지는 게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윤석열 정부였어도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또 국민들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국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도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좀 그런 부정적 효과는 많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여권에서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인데 이게 설전으로 공방을 하다가 이제는 고발전까지 하게 됐다고요? 네, 야권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여권 내에서도 이 심상치 않은 분란 감추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 유튜버 김어준 씨 간의 이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단은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이었는데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동 사태에 대응하는 이 김 총리의 모습을 두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었다. 마치 이건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좀 비판한 겁니다. 이후 총리실이 즉각 반박문을 냈는데요. 이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이 설전을 넘어서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건 아니고요. 어제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이 팬카페를 통해서 김어준 씨를 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들은 이 김어준 씨가 허위사실로 이 당정 관계를 갈라치기 한다면서 김어준 씨가 사실상 이 반명 수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가 좀 화날 만도 한데요. 네. 총리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을 하는 거고 이게 언론을 겁박을 준다거나 압박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또 정부가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실이 뭐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공론장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안 좋은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왜곡하는 거하고 딱지 붙이게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김어준 씨 유튜브가 어쨌든 간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근데 최근에 뭐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재래식 언론이다 이런 폄훼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레거시 미디어는 그러한 어떤 내용상의 실책이 있으면 뭐 정정 보도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뉴미디어는 과연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좀 뉴미디어 스스로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반명수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딱지 붙이기이자 언어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 3월에 개헌 제안을 했다가 인터넷 댓글에 개헌 수괴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괴라고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온당한가 이것도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이어서 SNS에 여권을 겨냥한 듯한 그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 그 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화도 원래 부동산이었는데 이게 이젠 정치 개혁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 오늘 새벽 SNS 통해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이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이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이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이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쓴 배경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당내 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법 이 정부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 추미애 그리고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소위 당내 강경파가 이거는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거를 두고 대통령이 일종의 좀 경고와 우려를 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설에는 이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다. 이 부분에서 이 당원과 국민이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글쓴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던 것 같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당에 할 말은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모든 권한을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할 거냐, 혹은 또 당내에서 나오듯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듯이 사람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다. 그건 일부 구성원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분명히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이런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일부 권한을 지켜주자는 취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를 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라는 구절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갈래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어차피 무죄 나올 텐데 공소 취소를 해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우회적 압박인가, 아니면 다르게 읽으면은 그렇게 공소 취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재판 받으면 된다. 괜찮다. 이런 뜻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대통령 태도나 입장 표명을 더 들어봐야 어느 쪽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 오늘도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이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는데요. 이 모스타바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이분이랑 관련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네. 이분이 예전에 이제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좀 수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아빠 옆에서 아빠를 좀 약간 소행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 친해져 가지고 이것을 보는 혁명의 이제 수뇌부 신학자들이 이러다가 이제 우리 형님 아들이 다음을 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부러 아빠가 이분이랑 사이가 좋은 혁명 수비대 장군들을 숙청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본인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이제 공지가 나와야지 해서 이제 지난 몇 번 선거 때는 이제 정치인들도 출마하고 실학자들도 출마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신정 체제이니까 출마하려고 했는데 또 아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선거위에서 출마권을 리젝트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연락하는 친해졌던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
정권 안에서 제일 강경파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강경파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 뭐 어떤 관직이나 그걸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자면 원래 아빠 하마네이의 오른팔이자 오랫동안 이제 국정원 같은 자리도 했었던 알리 히자지, 알리 아스카리 히자지, 아니 이대로 선출하면 안 된다. 우리 진짜로 그 88명 의원이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혁명수비다가 인정 안 하면 쿠데타 하겠다고. 예. 그런 소식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면 혁명수비대에 굉장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이란의 어떤 차기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요,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후보로 거론되자마자 이 트럼프가 노발대발하고 또 나섰습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하메네이 아들은 이 경량급에 불과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공직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은 이유,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라면서 또 디스를 또 굉장히 좀 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가 등장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이 마두로가 잡혀간 다음에 그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처음에는 조금 이 미국과 뭐 이렇게 저항을 하는 느낌이었지만 곧바로 이 트럼프랑 타협을 해서 지금 약간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래도 미국 얘기를 듣자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 미국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어서 자신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제 오늘로 전쟁이 열흘째라고 그러는데 전쟁을 겪고 있는 현지 또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는 지금 조건 없는 전면 항복을 내세우면서 계속 이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이곳저곳을 타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란의 민간 산업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이스파한 공항을 공격을 해서 F-14 전투기 여러 대를 파괴하는 듯 이란 전역을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꽉 막혀서 그 어떤 배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덕분에 지금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6불, 브렌트유는 116불 해가지고 어제보다 26% 오른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말을 좀 바꿨잖아요. 알파고 기자. 많이 바꿨어요. 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석유값이 올라갈 건데 감수해야 한다. 그건 이제 세계 평화의 죗값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예, 자문관 이런 분위기예요. 네. 미리미리 석유 많이 집에다가 보관하세요. 보관할 데가 없어요. 제 고향이 이란 국경이었거든요. 튀르키예하고 이란 국경. 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뭐 비슷했어요. 뭐 리터당 한 1,500원이었는데, 근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란에 들어가 가지고 보따리 장사하듯이 석유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리터당 한 100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보시면 사람들 집에 가시면 이렇게 석유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누가 이렇게 불질하면 도시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확실히 기름이 나는 곳이니까 기름값이 쌌구나. 와. 근데 지금 뭐 기름을 우리나라 같은 게 기름을 쌓아놓을 수도 없는 기름값이 워낙 지금 치솟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수급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어떠냐의 그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란의 목표예요. 나를 건드리면 나도 세계를 건드리겠다. 나를 이렇게 쉽게 건드릴 나라로 보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유조선들이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조선들 지금 거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용기 있게 한번 지나가자. 네? 용기를 내서 거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님. 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트럼프 발언 아니고 이번 전쟁은 그냥 광신도 세계 집단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도 광신도이고 미국도 광신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광신도이고 걔네들한테 또
핵무기나 아니면 핵무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그 심각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뭐 거침없는 언사와 발언에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부상한 그 무스타파 하메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미국의 공격에 대해. 근데 자기 아빠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보복을 할 것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안가품을 할 것이다.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그리고 이란 안에서도 사실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다툼이.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로 이게 딱 선정이 됐다 발표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발표가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또 자기 지도자의 지금 현재 지도자의 자리를 알려주고 미국이 또 거기로 폭격하고 이번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를 안 죽일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아빠를 죽였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이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란에 있는 연합뉴스 같은 거 아니면 KBS 같은 거 못 들어가요. 다 해킹 당했어요.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 이렇게 어디에 이 지도자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그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첫 번째 중동전인데요.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팔란티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뭐 레이더 신호, 감청 데이터 이 미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집한 이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게 상황을 맞춰서 일종의 맵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은신처, 급습 시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그거를 싹 보고 완전 그 게임으로 치면 맵팩을 킨 것처럼 상황을 그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클로드란 AI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주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전투가 좀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쿠르드족의 개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또 쿠르드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쿠르드족이 그 주변에 한 4천만 명. 네, 그 중에 4천 명 살는데요. 그 안에는 한 1,000만 명 가까이 이란에 살고 있고요. 이란에서는 1,000만 명 정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쿠르드 민병대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 쿠르드 민병대 아니고 이란 쿠르드 민병대인데 이란 상대를 싸우고 있는데 이란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임시적으로 이라크에다가 이제 그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조직이 너무 많아요. 쿠르드족 자체도. 네, 그 이란 상대를 싸우는 쿠르드족 민병대도 많아요. 조직이. 근데 이 조직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이 안 올 거라면 우리가 들어갔다가 죽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지상군 투입해야지 우리 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쿠르드 애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그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이란에 들어간 겁니까? 이제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제 보기엔 그 중에서 제일 비주류 PAK라는 쿠르디스탄 자유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이란 혁명 수비대란 한번 크게 싸웠던 애들이거든요. 나머지 5개에 대한 정보가 없도 들어가다 보면 걔네들일 거고. 근데 이 쿠르드 가든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도 그 이라크 안에 있는 어떤 그 중고차 아저씨가 쿠르드 애들한테 50개 차량 그 토요타 랜크루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쿠르드 얘기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땐 보류인 것 같은데 완전히 그 카드를 열어줬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한 거 아니고 그냥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쿠르드 쪽에 이란 공격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좀 번복했잖아요. 번복하고 똑같은 그 번복하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이란의
국경이 유지됐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란은 국경 유지 안 될 거라면 무슨 말이고 소수민족들이 난리를 칠 거라는 얘기인데 쿠르드는 포기했다며 그럼 또 다른 소수민족을 자극할 것이다. 자극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상전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상전 지금은 아니고 이대로 가면 조만간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얻는 거기서 이득은 뭡니까? 이렇게 석유. 왜냐하면 석유는 소수민족이 있는 동네에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란은 쿠르드족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경고는 이제 미사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진 않았어요. 공격을 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쿠르드 세력이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이거 원래 왜냐면 쿠르드 애들만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이라크다 콜 넘어갈 때는 안 막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동안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는 협정이 있어요. 쿠르드 애들이 국경 넘어오는 거 막아달라. 네. 이라크 애들도 오케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이라크 애들도 그 약속을 깨야 돼요. 그래서 쿠르드 애들이 이번 전쟁에 투입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이란 상황도 이제 이란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또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혁명 수비대가 또 이란 주변국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확실히 지금 머리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TV 연설에 나와서 이란에 공격받은 이웃 국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변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제 뭐 공격은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4시간 뒤에 바로 지금 뭐 그 혁명수비대가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뭐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 막 전체 다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체계 자체가 이란 내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나왔어요. 의사들 좀 입을 닫으라. 근데 의사라는 말이 배제시켰네요. 왜냐면 원래 의사이시거든요. 내과 교수님이신데 대통령 지금 바지 사정이에요. 아니 그럼 그 뭐 대통령이라면은 발표하기 전에 어떤 조율도 안 된다는 이제 얘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왠지 러시아가 애들아 오케이 우리가 니네들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무 많이 주변 나라들 때리면 이 나라들이 그동안 중립을 지키고 니네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미국 이스라엘 편도 달 수가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 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 말 하신 것 같은데 하자마자 바로 강경파 애들이 너 쫄보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서 대통령을 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때리는 거는 옛날만큼 이렇게 여기저기 때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군사 기지를 때리고 그리고 진짜로 조만간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아랍 국가들을. 왜냐하면 미국 군사 기지 많이 때렸어요. 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을까. 주변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쟁 때는 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미사일을 보냈는데 그 중동 아랍에 있었던 미군 기지들 그걸 다 잡아줬어요. 아니면 정보를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네. 지금 뭐 그 레이더들이 다 박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금 타겟은 이스라엘이다. 네. 이란의 타겟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데 지도자가 안 생긴 거죠 그동안. 근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너무 기묘한 광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군 기지라 그래도 옆 나라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때릴 때 그 군사 기지들에서 나왔던 방공 미사일을 우리의 미사일을 막았으면 그럼 그 군사 기지들은 날아가야 된다는 이란의 생각이에요.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네요. 미군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교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또 이웃 나라인 이라크로 확산되는 건 요즘 제 아닌가. 고향에서 그게 주모식이 있었어요. 주모식? 네. 튀르키예는 EU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제 고향에서는 너무 크게 하만의 주모식이 있었어요. 네. 제 고향에 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강성 지지층 몇 명이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 걸어가는 걸 보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으로.
그리고 하메니 진짜로 자기 나라보다는 해외 지지자가 더 많아요. 그래요? 죽었다 하메니 있잖아요. 네. 자기 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지지자가 더 많을지도 해외라 몰라요. 그러는 건 어느 나라를 뭐 이라크나 주변에 튀르키예나 있는, 파키스탄이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을 얘기하는 건. 예. 알파고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가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가. 그거는 꺼냈다가 뺐다가 꺼냈다가 뺐다가. 이게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란이 친미 정권을 수립하면 국가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란 내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 정권을 잡아줘야 돼요. 그 트럼프의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기 지도자로 선정된 그 무스타파 말라만 유도하지 마시고요. 지상군이나 투입하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요. 백악관 대변인이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뭐 미국에서 징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것도 옵션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몇 가지 여론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PBS 같은 경우엔 이 미군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 미국 시민 56%가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59%가 반대한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43%가 반대한다인데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29%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프랑스, 영국은 처음에는 이제 참전 안 한다고 했다가 기지들을 빌려주고 있죠. 알파고 기자. 기지를 빌려주고 있지만 근데 또 어제 연락을 했어요. 베제스키안 대통령한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디에다가 배팅을 해야 돼.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유럽에서는 마지막 1년 동안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프랑스도 그 행동 믿지 마시고 유럽에서 이란이 편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다 프랑스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자국 이기주의 어떤 게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국제법 단위가 없습니다. 다들 지금 쫑그레 있어요. 영원한 우방은 없다. 오늘로 이제 전쟁이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강과 강 대치 상황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 지금 이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약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식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여기저기 이란 애들하고 미국 애들이 물밑에서 외교하고 있는데 그 외교에 나선 이란 애들이 이란 안에 있는 한 라인이지 이란이란 나라를 대표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진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난 전쟁처럼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스라엘 다시 미국한테 너무 많이 때렸어 이제 좀 잠시 쉬자 해가지고 좀 잠시 쉴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란을 보내버릴 거예요.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전쟁은 안 끝날 거예요. 강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정확한 후계자가 서지 못한 것도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알파고 기자가 얘기하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알래스카 히자즈는 이딴 위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이때까지 이란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됐는데 저 보기엔 아직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의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넘겨주지 말라고. 그 사람 말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분명히 안 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야. 순교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한 이제 또 사망한 하메네이는 순교자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관계는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종교는 뭐 말 장난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네. 차기 지도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용주 캐스터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그 워싱턴에는 그 모 싱크탱크가 이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전쟁의 향상이 누가 더 미사일 많이 있는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란 내에 이 비축 식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란 내 비축 식량이라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실질적인 밥이요. 비축 식량. 예. 밥이. 그래서 지금 이란 내 비축 식량이 뭐 6개월치 남았다, 3개월치 남았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실 먹을 게 없으면 미사일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전쟁 의지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따르면 생각보다 전쟁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빨리 정말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많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0911님 진짜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명분도 정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9880님 잘 듣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하메네이 그 2세 집권 이번에 차기 지도자로 선정이 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본인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특별히 얘기해야 될 거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해서 네, 그래 보여요. 왜냐면 이란 안에서도 좀 약간 구원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번 전쟁을 해야지 구세주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은 광신도들 지금 다 있다니까.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광신도들의 전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좀 약간 이상한 목사 할머니 한 명, 할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 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머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상 종교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지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빨리 아르메가돈 터져야지 구세주가 내려와요. 아마게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 씨 외신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네, 월요일에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또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줄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짚어봤던 사건인데요.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이 좀 충격적이에요. 네, 일단 이 피의자 이 여성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 넘겨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수사 이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좀 놀랍고 기괴한 행적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당일 모텔 객실로 치킨을 포함해서 무려 22가지에 이르는 메뉴 로 13만 원이 넘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에 이걸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이전의 과거 행적도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24년경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이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퇴출당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진행된 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항상 이제 구체적인 그 점수 같은 것은 공개가 안 되는데 경찰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한마디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라는 검사 결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라는 건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40점이 만점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은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 피의자 김 씨는 이제
이제 경찰에서는 뭐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유영철 이 37점, 뭐 계곡살인 이은혜가 31점, 네. 강호순이 38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이코패스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을 미칩니다. 뭐 대법원의 이제 양형 기준에 뭐 사이코패스 여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은 별도 항목은 실제로는 없어요. 다만 이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또 전반적인 과정 등 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가 좀 되는 편입니다. 주로 피고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많이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사이코패스면 좀 심신장애 이런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심신장애나 뭐 심신미약에 해당하여서 감경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형법상 이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아예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요. 이런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의 행위는 감경을 할 수가 있지만 사이코패스를 심신미약 상태로 봐서 감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범행 형태를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그러니까 범죄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서 결국 형량의 감경이 아닌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이런 조사 안 거치면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소 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맞아요. 생활을 하다가 네. 어느 뭐 이게 뭐 자극점이 있어야 되는. 이게 제가 범죄 심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 범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범행 특성을 보면 기존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진단 검사나 체크리스트가 유의미하다라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이제 판단을 하는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사건에 있어서 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꼭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볼까요? 지난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건 들으시고 꽤 좀 무섭다 아이들 두신 학부모들께서는 그러셨을 텐데 서대문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부모들 혹시나 또 이런 게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실 텐데요. 아직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조차 안 됐다고요? 네, 이게 지난해 여름에 정말 되게 많이 보도가 되어서 초등학생 부모들이 굉장히 좀 걱정했던 사건인데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그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하교를 하던 저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야,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3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로만 봐서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단 밝혀진 바에 따르면 3차례나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차량에 탔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응했을 때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굉장히 좀 무섭죠. 네. 당시 근데 경찰이 이게 최초 신고를 한번 받았는데 이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라고 묵살을 합니다. 오인 신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뭐 상황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오해해서 신고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신고가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학부모들이 아니다. 이게 정말 좀 더 살펴봐야 되고 현장의 CCTV 같은 거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고 또 추가 신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CCTV를 재확인하고
여기에 연루된 가담한 이 3명의 남성을 긴급 체포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경찰이 이 3명 중에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의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은 기각을 하거든요. 그 후에 경찰은 뭐 포렌식 수사를 좀 거쳐서 뭐 핸드폰이나 IT 기기에서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오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영장 재신청도 없었고 경찰 단계에서의 어떤 수사 마무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경찰서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부진했던 겁니까? 이게 뭐 혐의 결국에는 이 남성들이요 계속 고의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뭐 약취하거나 유인할 생각이 없었다. 네. 애들을 이렇게 놀라는 모습 보니까 귀여워서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미성년자들 뭐 유인하거나 유기할 그럴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고의를 부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6개월이 넘도록 경찰에 사건이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유독 좀 사건이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고 또 담당 경찰서인 서대문 경찰서는 지금 서울경찰청의 지침도 기다리고 있다. 중요 사건이므로 잘 처리해야 되니까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는데 아직 뭐 송치 여부를 송치를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남성들이 고의를 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경찰의 사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좀 과거에 비해서 길어진 거는 맞거든요, 요즘에. 네. 그런데 작년 8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54.4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이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서 사실상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혐의 입증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끝 질문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수사기관의 아동 범죄 대응 매뉴얼에서 좀 보완돼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아동 대응 매뉴얼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좀 강력하게 그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까지도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신고를 사실 오인 신고로 경찰이 봤던 게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인 신고 여부를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이런 아동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 과잉 예방만이 답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를 좀 수사 방향 같은 것도 좀 매뉴얼 지침 이런 것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부른 샬로우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